제주 살면 매일이 여행이죠, 어머니. 저희는 갔다 올게요. 집 잘 보고 계세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제 앞에서 김밥 냄새 난다며 코를 틀어쥐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간 여행 가방이 쿵 끌리는 소리. 저를 이 집에 그대로 두고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팀장, 호텔 쪽 예약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무엇을 뒤집어 놓았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새벽 5시 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군요. 아들 부부가 어려워 제주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된 지 이제 1년쯤 됐어요. 매일 이 시간이면 습관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며느리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나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로 걸어가더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화려한 명품 화장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테이블 위에 늘어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립스틱, 금색 포장의 파운데이션, 반짝이는 컴팩트. 얼굴에 이것저것 덧바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방에서 화장하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거실에 나와서 하네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니?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손거울만 보고 있더군요. 마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이 립스틱 어때요? 목소리가 유난히 컸어요. 나는 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나한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나도 데려가는 건 아닐까 그런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나는 혹시나 싶어 방으로 돌아갔어요. 옷장을 열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봤습니다. 파란색 블라우스가 손에 잡혔어요. 입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짐 싸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옷을 옷장에 다시 넣었어요. 아니, 그냥 혹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게 코웃음 치듯이 웃더군요. 어머니는 제주에 사시잖아요. 뭘 또 여행을 가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며느리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냥 며느리 쪽만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 곧 출발해요. 통보하듯 말하고는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나는 기운 없이 대답했어요. 재밌게 다녀와라. 내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며느리와 함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거실로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 소리가 마루를 굴러가며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렇게 큰 가방을 끌고 가는구나. 제법 오래 놀다 오나보다 싶었습니다. 나는 배고플까봐 급하게 김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도마 위에 김을 펴고 밥을 올렸습니다. 참치캔을 열어서 넣고 당근도 썰었어요. 손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그런 냄새 나는 거 우리 캐리어 옆에 두지 마세요. 며느리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손으로 코를 꼬집듯 쥐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나는 싸던 김밥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버렸어요.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김밥 냄새가 싫다는 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며느리가 내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화면을 흔들며 보여줬어요.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힐링 좀 하고 올게요. 그 말에 미소까지 지으며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힐링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손에 꽉 쥐어봤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며느리만 보며 말하는 모습에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주라도 맡기고 가나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나만 두고 가는 거였어요.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집은 좀 치워주세요, 어머니. 명령하듯 말하더군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나는 현관문까지 배웅하러 갔어요. 그들이 나만 두고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 등이 점점 작아지더군요. 며느리가 끄는 빨간 여행 가방도 멀어져 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싸늘해졌어요. 침묵만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나는 조용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에서 떨어진 호텔 홍보지를 주었습니다. 화려한 사진이 가득했어요. 리조트 수영장 사진이 보였고 고급스러운 침대와 레스토랑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가 청소하는 병원 이름과 비슷한 리조트더군요. 홍보지를 보는데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기서 즐겁게 놀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른 해를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싸다만 김밥을 다시 봤습니다. 참치 냄새가 난다고 했던 며느리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김밥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으려고요. 부엌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로 닦는데 며느리가 서 있던 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를 막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는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화장품 파우더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것도 치웠습니다. 티슈로 닦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니 반짝였어요. 평소엔 이 풍경이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멍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제주에 사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갇혀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요.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접시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왜 이렇게 서러울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돕겠다고 제주집까지 내주었는데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1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더군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오래된 금속 열쇠고리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닳아 있었어요. 이 열쇠고리를 쥐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7시였어요. 그들은 아마 공항으로 가는 중이겠죠. 비행기를 타면 문자라도 보내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더군요.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가던 며느리 뒷모습만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텅 빈 제주집의 고요함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호텔 홍보지를 다시 꺼내 펴봤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홍보지에는 고급 리조트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수영장이 보였어요. 야자수가 늘어선 풍경, 넓은 침실, 레스토랑 내부 사진. 내가 청소하는 병원 이름과 비슷한 리조트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지금쯤 저기 가는 중이겠죠. 나는 홍보지를 접어 봉투 안에 다시 넣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씻고 냄비를 닦았어요. 설거지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며느리 잔소리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더군요. 여자 주인공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가던 며느리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단체 메시지가 왔어요. 비행기 탔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더군요. 나는 화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단체 메시지에 내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빨래 바구니에서 며느리 옷을 꺼냈습니다. 옷을 개는데 짙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코를 찡그렸습니다. 너무 진한 향이었거든요. 이런 향수를 매일 뿌리고 다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며느리한테서 톡이 도착했어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 쓰레기 봉투 좀 사다 채워주세요. 저 바쁘게 나가느라 잊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도우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려고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나는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혼자 먹기엔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SNS를 열어봤어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더군요. 제주 탈출 성공요. 비행기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좌석에 앉아 찍은 셀카였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탈출했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럼 나는 뭐지, 여기 갇혀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우와 부럽다요. 시어머니는요.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집에 두고 왔어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읽었어요.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답글 아래 또 다른 댓글이 보였어요. 남편은 괜찮대요.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원래 말을 잘 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들이 며느리 말에 그렇게 순종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나는 아들의 방관자 같은 태도가 이 모든 모욕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한마디만 했어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의 다음 스토리를 봤습니다. 레드와인 잔이 보였어요. 호텔방 내부 사진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더군요. 침대 시트가 새하얗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억지로 그 사진들을 무시하려 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요. 하지만 며느리 댓글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두고 왔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문득 방 책상 위에 뭔가 보였어요. 내가 매일 사용하는 병원 출입증이었습니다. 나는 출입증을 집어들었어요. 플라스틱 재질이 손에 와 닿았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어요. 출입증 뒷면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오래전 붙여둔 메모였어요.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메모에는 과거 내가 일했던 병원 원장의 친필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급 호텔 제휴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 연락처였어요. 총괄 매니저 김도현.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어요. 나는 며느리가 늘 무시하던 이 청소부 출입증이 사실은 숨겨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며느리한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호텔 로비 진짜 멋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도착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파, 큰 화분. 며느리는 일부러 나한테 자랑하려고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출입증과 메모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단단하게 숨겼어요. 창밖을 보니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지 파도가 높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한테서 또 사진이 왔어요. 빨간 여행 가방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복도였어요. 화려한 카펫이 깔린 복도가 보였습니다. 우리 방 찾아가는 중이에요. 짐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히읗히읗. 짐이 많다는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아침에 김밥 냄새 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짐 자랑을 하고 있네요.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때가 됐지만 밥을 짓지 않았어요. 혼자 먹기 싫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침에 싸두었던 김밥을 꺼냈어요. 그것만 먹었습니다. 참치 냄새가 난다던 그 김밥을요. 며느리 SNS에 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호텔 식당 사진이었어요. 저녁 코스 요리 시작이요. 고급 접시에 담긴 요리들이 보였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나는 손에 든 김밥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SNS가 자꾸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두고 왔어요. 원래 말을 잘 들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일어나 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병원 출입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응급 연락처 메모를 바라봤어요.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며느리가 더 즐겁게 놀게 놔둬야죠. 그래야 나중에 더 크게 놀랄 테니까요. 나는 출입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제주 밤하늘은 별이 많았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킬 때가 왔어요. 나는 아침에 느꼈던 서러움을 억누르고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치우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데 며느리 발자국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먼지가 묻은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이 발자국이 며느리가 나를 짓밟고 간 흔적 같았습니다. 아들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어요. 침대를 정리하는데 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명품 쇼핑백 영수증이었어요. 구겨져 있던 영수증을 주워 펴봤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내가 병원에서 석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걸 한 번에 쓰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영수증을 휴지통에 버리려다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가 보였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에 서 있더군요. 뒤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창문 안 닫으셨던데 쓰레기 다 치워주세요. 목소리가 크고 뚜렷했어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한테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집 지키는 가정부로 생각할까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알겠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급히 통화를 끊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화가 끊기는 순간 아들의 미소가 화면 구석에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병원 출입증과 응급 연락망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메모 속 총괄 매니저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김 팀장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요.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내가 작은 금액이지만 병원 자선 행사에 익명으로 후원했었어요. 그때 김 팀장이 병원에 와서 나한테 특별히 감사를 표했었죠. 그리고 이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한테서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빨간 여행 가방과 함께 와인 잔을 든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방 안에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메시지 텍스트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는 아주 잘 즐기고 있답니다. 히읗히읗. 이 문장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나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나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들었어요. 70해를 살면서 자식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바닥에 열쇠고리 모서리가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냉장고에 붙은 호텔 홍보지를 떼어냈습니다. 손에 꼭 쥐었어요. 이 홍보지가 며느리가 가는 그 호텔이었죠. 방으로 가서 회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 응급 연락망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결행할 때가 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메모 속 총괄 매니저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어요. 핸드폰 화면에 연락처가 표시됐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이 통화 연결음과 함께 울렸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첫 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연결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혹시 안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부는지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와인 잔을 들고 웃던 그 모습이요. 저희는 아주 잘 즐기고 있답니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명품 쇼핑백 영수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봤어요. 석 달치 월급이 한 번에 날아간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살아온 내가 보기엔 믿기지 않는 액수였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던 그 시간들이요. 허리가 아파도 참고 손이 트도 참으며 일했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를 도왔는데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연결음이 여전히 울렸습니다. 나는 문득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보여줬던 호텔 로비가 떠올랐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파. 저기가 김 팀장이 관리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김 팀장이 준 VIP 카드의 상징이 새겨진 기념품이었어요.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SNS가 또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두고 왔어요.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며느리 친구들이 모두 봤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연결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깍듯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말했어요. 김 팀장님, 박연자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요. 김 팀장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 전부 취소해 주세요. 가족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호텔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팀장이 곧 상황을 파악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사모님과 아드님 여행 말씀이십니까? 하요.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내 목소리에 절망과 결심이 섞여 나왔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며느리한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 속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제주 구경이나 하세요. 저희는 스위트룸에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화면 속 며느리 뒤로 고급 로비가 보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그런 배경을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청소하던 사진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난리 났네요. 다들 신기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10년 헌신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어요. 청소하던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웃었다는 거였어요.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화면을 빙 돌려 고급스러운 방을 보여줬어요. 침대 시트가 새하얗고 벽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깔깔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저희는 재밌게 놀게요. 엄마는 집 잘 지키시고요. 집 잘 지키시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집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둥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말이 없으세요? 혹시 울어요?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웃음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나는 공개 망신의 충격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극심한 절망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 순간 주머니 속 열쇠고리와 출입증이 동시에 손에 잡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손바닥에 와 닿았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금 통화했던 김도연 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입력했습니다. 지금 바로 박연자님의 요청으로 인한 모든 서비스 취소를 통보해 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나는 모든 힘이 빠진 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밖에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하던 사진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청소하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는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주 돌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친구들한테 청소부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면 안 돼요. 김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선생님, 지금 즉시 조치 들어갔습니다. 호텔 측의 박연자 고객님의 요청으로 모든 예약 취소 및 체크아웃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올까요? 아니면 아들한테서 올까요? 궁금했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품 쇼핑백 영수증을 꺼냈어요. 다시 펴서 봤습니다. 석 달치 월급이 적혀 있는 영수증이었어요. 이 돈이면 제주에서 한 달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돈을 한 번에 쓰면서 나한테는 쓰레기 봉투 사오라고 했어요. 김밥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습니다. 집이나 잘 지키라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어요. 제주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병원 출입증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카드였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 출입증이 오늘 나를 지켜줬어요. 김 팀장과의 인연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자선 행사에 작은 금액을 후원했을 때였어요. 김 팀장이 직접 병원에 와서 감사 인사를 했었죠. 선생님,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 그렇게 말하며 명함과 함께 이 연락처를 줬었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왔더군요. 3통이나 왔었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호텔 프런트에서 지금 사모님께 체크아웃 안내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왔어요.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화났을까요? 궁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한테서였어요. 나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한참 울리다 멈췄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한테서요.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호텔에서 나가래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게 뿌듯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긴급 내부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김 팀장이 직접 지시한 공지였어요. VIP 박연자님의 요청으로 긴급 서비스 취소 및 체크아웃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호텔 프런트 매니저가 이 공지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VIP 관련 조치라 당황했습니다. 박연자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즉시 시스템을 검색했죠. VVIP 등급이 표시됐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며느리 방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프런트로 내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고 짜증을 냈어요.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데 왜 불러요? 투덜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며느리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내가 가서 정리하고 올게. 며느리는 가운을 걸치고 방을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나는 제주집에서 조용히 녹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바다를 비추니 반짝였습니다.
며느리가 모욕했던 빨간 여행 가방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요란하게 끌고 가던 그 가방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가방이 며느리한테는 짐짝이 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팀장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치 완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 문장에서 강력한 위로와 응원을 느꼈습니다. 김 팀장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미화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요. 그때 호텔에서 작은 자선 행사를 했었어요. 나는 익명으로 후원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가 모은 돈의 일부였어요. 김 팀장이 병원에 직접 왔었습니다. 후원자를 찾으러 온 거였어요. 병원 원장님이 나를 소개해 줬었죠. 이분이 후원해 주신 분입니다. 김 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과 함께 개인 연락처를 줬었습니다. 응급 연락망이라고 했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함께 준 게 이 열쇠고리였어요. VIP 카드의 상징이 새겨진 기념품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받았었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에 열쇠고리를 꺼내놓고 바라봤어요. 작고 낡은 금속 열쇠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자존심을 지켜준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연속으로 걸려왔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제주 바다를 응시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지금쯤 극도의 당혹감에 빠졌을 거예요. 상상이 갔습니다. 호텔 매니저한테서 체크아웃 통보를 받는 모습이요. 나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는 이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존중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지속하지 않겠다고요.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의 모든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안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녹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며느리 SNS를 열어봤습니다. 궁금했거든요. 힐링 여행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SNS를 확인하니 스토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올렸던 제주 탈출 성공 게시물도 삭제됐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지운 것 같았어요. 빨간 여행 가방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찍은 사진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나는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방을 정리하려고요.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데 호텔 홍보지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거였어요. 나는 홍보지를 집어들고 찢어버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어요. 화려한 수영장 사진이 찢어졌고 고급 침실 사진도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며느리는 저 호텔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싸려던 김밥을 며느리가 막았던 일이요.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었죠.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어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두었던 그 김밥이요. 랩을 벗기고 한 조각 먹었어요. 참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었어요.
냄새나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아나 싶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호텔에서 나가래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요? 호텔에서 예약이 취소됐대. 엄마가 취소했어요. 나는 그 문자도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알아야 해요.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요. 김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를 닦으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제주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이 작은 열쇠고리가 오늘 나를 지켜줬습니다. 김 팀장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나를 구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켰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도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한참 울리다 멈췄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편히 쉬고 싶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제주 밤바다 소리였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며느리가 프런트에 도착했습니다. 매니저가 며느리를 보고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 예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니저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린 스위트룸 패키지예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따졌어요. 매니저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연자 고객님의 요청으로 모든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색이 변했어요. 박연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시어머니 이름인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호텔 초기 투자자 명단에 계신 분입니다.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부, 미화원이시라고 했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시켰어요. 고객님은 저희 호텔 본사의 VVIP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며느리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VIP의 요청에 따라 즉시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매니저한테 울먹이며 물었어요. 잠깐만요, 취소 사유가 뭐예요? 매니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 말씀드릴 수 없으나 가족 간의 존중과 관련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존중. 그 말이 며느리 귓가에 울렸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영상 통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시어머니한테 집이나 치우라고 했던 일이요.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나는 제주집에서 며느리 SNS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힐링 여행 스토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삭제한 것 같았어요. 나는 빨간 여행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그 가방이요. 이제는 짐짝이 될 거예요. 급하게 싸서 끌고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짝이요. 나는 며느리 방을 정리했어요. 호텔 홍보지를 완전히 찢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저 호텔에 다시 갈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싸려던 김밥을 며느리가 막았던 일이요.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었죠.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가 창피를 당할 차례예요. 호텔 프런트에서 매니저가 며느리한테 경고했습니다. 5분 안에 짐을 정리하지 않으면 호텔 보안팀이 동행합니다. 며느리는 무서움에 떨었어요. 급히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돌아가는 며느리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자 돌아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빨간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장을 열어 옷들을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아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당신 엄마가 여기 VIP래요. 우리 예약 다 취소시켰어요. 아들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청소부라고요.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옷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울먹였습니다. 호텔에서 지금 당장 나가래요. 보안팀 온대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급하게 챙겼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곱게 발랐던 명품 화장품들이요. 이제는 가방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어요. 그 시각 나는 창가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바다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호텔 방에서 며느리는 짐을 다 싸고 빨간 여행 가방을 끌었습니다. 아침에는 신나게 끌고 갔던 가방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안팀원 2명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보고 더 움츠러들었어요.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이 로비가 얼마나 화려해 보였는지 몰라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침에 영상통화하며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귀가 따가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쫓겨나는 거래. VIP가 예약 취소시켰대. 며느리는 더 빨리 걸었어요. 빨간 여행 가방 바퀴가 마루를 굴러가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비를 맞으며 택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빨간 여행 가방이 빗물에 젖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가방이 비에 젖어갔습니다. 나는 제주집 창가에서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주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였어요. 비 냄새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냄새였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쯤 비를 맞고 있을 거예요.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겠죠. 상상이 갔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차를 한 잔 더 우렸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제주 바다에 내리고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켰어요. 아들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온대요.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빨간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옷장을 확 열어젖히더니 옷들을 마구잡이로 구겨넣기 시작했어요. 당신 엄마가 미쳤어요. 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엄마가 여기 VIP래요. 우리 예약 다 취소시켰어요. 아들은 순간 멍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청소부라고요.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대로 달려가 명품 화장품을 쓸어 담았어요.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르던 화장품들이 이제는 가방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아들한테 속삭였어요. 빨리 문 열지 마요. 하지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 초과했습니다. 체크아웃 조치 들어갑니다. 보안팀원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연자 고객님의 요청입니다. 지금 즉시 퇴실하십시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 엄마가 왜 VIP예요? 보안팀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 본사 규정이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화장품을 급하게 캐리어에 던져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표정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걸 봤어요.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엄마한테 뭘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시각 나는 제주집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가 녹음 메시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듣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입증을 서랍에 다시 넣어뒀어요. 이제 이 출입증은 내가 지켜낸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너희가 내 입장을 이해할 차례구나. 아들 부부는 결국 보안팀의 감시 아래 짐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벽만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보였어요. 로비에는 아까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영상 통화하며 모욕했던 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들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나가요.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로비로 나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며느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영상 통화를 했었죠. 큰 소리로 시어머니한테 집이나 치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박연자 고객님 지시사항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자가 누구래요? VIP라던데요. 아까 저 사람이 전화하던 거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막 대하던데요. 며느리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속삭였어요. 빨리 나가요.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VIP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시던 엄마가 고급 호텔의 VIP라니요. 그때 보안팀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빨리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빨간 여행 가방 바퀴가 마루를 굴러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끼익끼익. 요란한 소리였어요. 나는 제주집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녹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차분했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야죠.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나는 그 문자도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로비에서 며느리와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밖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며느리는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빨간 여행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침에는 신나게 끌고 왔던 가방이 이제는 짐짝처럼 무거웠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작은 열쇠고리였지만 오늘 나를 지켜준 물건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제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며느리는 알았을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며느리와 아들이 호텔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아들 부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걸 느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매니저가 로비 카운터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연자 고객님 지시사항대로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까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한테 속삭였어요. 빨리 나가요.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텔 본사에서 팩스가 도착했어요. 매니저가 용지를 뽑아 읽었습니다. 공문이었어요. 매니저가 그 공문을 들고 며느리와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가 조용히 공문 내용을 읊었어요. 박연자 고객님은 저희 호텔 초기 투자자이며 VVIP 권한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며느리는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청소부라고 했잖아요. 분노 섞인 실망감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랐어요.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정중히 퇴실해 주십시오. 아들은 며느리가 엄마한테 했던 모욕을 모두 떠올렸어요. 아침에 김밥 냄새 난다고 코를 막았던 일, 영상통화로 집이나 치우라고 했던 일, SNS에 청소 사진을 올렸던 일.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는 빨간 여행 가방을 끌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즐거움의 상징이었던 가방이 이제는 무거운 짐짝이 됐어요. 로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나는 제주집에서 아들한테서 온 문자를 봤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의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제주 바다가 평화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 그 신념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빨간 여행 가방을 끌며 처마 밑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옷이 다 젖었습니다. 아들도 비를 맞으며 따라왔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택시가 지나쳐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모두 지나쳐갔어요.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며느리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화장이 빗물에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당신이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청소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다며 엄마를 그렇게 비웃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제주집에서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제주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상쾌한 빗소리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느리가 지금쯤 비를 맞고 있겠죠. 빨간 여행 가방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을 거예요. 상상이 갔습니다. 호텔 앞에서 며느리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놨어요. 가방이 빗물로 축축해졌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자랑하던 가방이었는데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울리다 꺼졌어요.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발도 젖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때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뛰어가 문을 열었어요. 빨간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갔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들도 차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공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봤어요.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건물이 빗속에서 흐릿해졌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아침에 얼마나 신났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도착해서
SNS에 자랑했던 일들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VIP였다는 사실, 자신이 했던 모욕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사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나는 제주집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창문을 열었어요. 빗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였어요.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놓고 간 것들을 정리했어요. 명품 쇼핑백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호텔 홍보지 조각들도 모두 버렸어요.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맛비였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빗속의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켰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모욕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만 흘렀어요. 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줄였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시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계속 벌을 줄까요?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나는 제주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썰었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했던 그 김밥이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참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뭘 아나 싶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굵은 비를 맞으며 호텔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택시가 지나가도 잡히지 않았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빨간 여행 가방을 길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가방이 바닥에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자랑하던 가방이 이제는 미운 물건이 됐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심했는데요?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청소부지만 당신처럼 비겁하지는 않아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땅만 내려다봤어요. 그때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호텔 본사 법무팀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문서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호텔 VIP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관련 손해배상 조치 예정. 며느리는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해배상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는 CCTV 영상이 직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행패 부리던 모습, 퇴실당하던 장면, 모두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청소부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며 조롱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가장 큰 실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그 시각 나는 제주집에서 아들한테 온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사과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존중을 배우고 와야 한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비행기 표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당일 표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제주도행 배편을 알아봐야 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의 숨겨진 힘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제주집의 모든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것들을 정리했어요. 집을 나만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쪽지가 보였어요. 라면 드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떼어내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녹차를 우렸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열쇠고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나한테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창밖에 거센 비를 봤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장마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배편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를 타고 제주로 가야 했어요. 하룻밤을 싸구려 여관에서 보냈습니다. 여관방은 좁고 침대는 딱딱했어요.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아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그분을 며느리가 그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빨간 여행 가방은 이제 무거운 짐짝이었어요. 항구로 향했습니다. 배에 올랐어요.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며느리는 멀미가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하고 나와서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주집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햇살이 들어왔어요.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녹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몸을 데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자존심을 지켰어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배가 제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내렸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질수록 며느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내렸어요. 며느리도 떨리는 다리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아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는 집 안에서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생각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들이 젖었던 몸과 마음을 봤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드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너희의 존중이 없으면 이 집은 더 이상 없어.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다시 사과했습니다. 내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약속이었어요.
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며칠 뒤 초췌한 모습으로 제주 집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응징이 끝난 거예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내게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어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그들이 젖었던 몸과 마음을 보고 분노가 사그라드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너희의 존중이 없으면 이 집은 더 이상 없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내 말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무게를 느꼈어요. 평생 청소 일을 하시며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그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요. 나는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법무팀 조치는 취하해 주세요.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저희는 선생님 편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빨간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아침에 얼마나 신나게 끌고 갔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한테는 저게 즐거움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나한테는 모욕의 상징이었어. 나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나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제주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집은 나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해방감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했던 그 김밥이요. 참치캔을 열어넣고 당근을 썰고 시금치를 올렸습니다. 김밥을 말았어요. 정성스럽게 한 줄 한 줄 말았습니다. 칼로 썰었어요. 예쁘게 잘렸습니다. 접시에 담아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김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며느리에게 김밥을 건넸어요. 먹어봐. 며느리가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김밥이었어요. 아들도 먹었습니다.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방 안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잔잔한 행복이 느껴졌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일 어머니 방 청소할게요. 빨래도 제가 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같이 하면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왔습니다.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손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어요.
4가지 반찬과 국이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3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가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가 함께 도왔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참 평화로웠습니다.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작은 금속 열쇠고리였지만 내 인생을 바꾼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주 밤하늘은 별이 많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고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아들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였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 거예요. 존중받으며 살 겁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나는 일어나 커튼을 젖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내 목도 함께요.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미소를 지었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국이 있었어요. 김치도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어요.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요. 이제 내 마음의 장마는 끝났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